안녕하세요. 저는 이 채널을 애청하는 40대 중후반 여성입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니까 나이가 한 살 더 먹는다는 생각에 기분이 우울해지는 것 같고 생각이 더 깊어져야 한다는 부담도 커지는 요즘입니다. 지금까지 겪은 일들과 그 일들로 인해 생긴 제 마음의 변화들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게 되고 자라는 아이의 미래를 그려보면 어떤 어른이 되어야 할지 고민도 해요. 한 해가 마무리되고 인생의 중간 지점을 넘어서 있는 것 같아서 딸은 평범하고 차분하게 살아왔다고 스스로를 자부하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흔히 겪지 않은 경험들을 겪게 되어서 그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24살 어려운 나이에 사고 쳐서 결혼했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은 채로 겁도 없이 함께 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어른들이 말리지만 강경하게 결혼했습니다. 만약 그것이 오래오래 행복한 왕자와 공주 이야기였다면 아마 좋았을 텐데 제 삶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남편은 같은 학과 선배였는데 결혼 후 휴학을 하고 여기저기 돈을 벌기 위해 다녔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남편이 너무 불쌍하다고 생각하셨고 저도 너무 싫어하셨는지 볼 때마다 너가 우리 아들 팔자를 다 꼰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졸업하고 취직해도 될까요? 말 귀찮은데 한 학년 남겨놓고 학교도 못 다니고 저게 뭐냐? 그나저나 너는 왜 휴학 안 해? 내 아들만 저러고 있고라며 악을 쓰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모르는 척 웃으며 저는 한 학기 남았거든요. 이번 학기 끝내고 졸업하고 아기 낳고 오빠가 학교 다니면서 아기 보면서 제가 취직해서 돈 벌기로 했어요. 형편이 좋은 것도 아닌데 번갈아 가면서 해야죠. 라고 답했습니다. 환영받지 못한 결혼이라 그 정도는 감수하자 싶었거든요. 그래도 남편과 함께라면 모든 것을 이겨내고 뱃속의 아이와 남편과 알콩달콩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옛말하면서 살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릴 적에 엄마가 병으로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혼자 저를 키우셨기 때문에 허투루 살고 싶지 않아서 이왕 이 사람들이 벌어진 일을 즐겁게 책임지며 살자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주변에 있는 아무도 반기지 않는 아이를 잘 키워서 다들 보란 듯이 잘 살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물론 남편이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버텨진 것도 있습니다. 매일 저에게 고마워. 우리 아기랑 너랑 내가 진짜 호강시켜 줄게. 나 취직하면 둘째도 낳고 셋째도 낳아서 주렁주렁 손잡고 좋은 데도 많이 가자라며 안아주고 토닥여주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매일 좋은 생각만 하면서 학교 다니고 태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매일 좋은 날만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남편이 바쁘면서도 외로워졌거든요. 방학 때 집에 혼자 있으니 임신으로 인한 몸의 변화와 호르몬 문제로 괜한 투정을 하며 남편을 곤란하게 만들곤 했죠. 그날도 그런 날이었죠. 아이를 낳아도 오빠를 기다리는 내 모습을 보면서 목이 빠질 거고 내도 혼자 키워야 하겠지라며 힘든 몸을 이끌어 오전에 일을 하고 야간 대리운전을 나가는 남편에게 괜히 화를 냈어요. 이런 저에게 남편은 다른 날과 달리 그럼 어쩌란 말이야? 돈이 있어 애를 키울 거 아니야? 애는 스스로 크는 거야? 너도 다 알면서 왜 그래? 알아야 나도 힘들어. 제발 좀 하며 말했었죠. 문을 쾅 닫고 나가려더라도 나는 평소처럼 아기를 잘 지키라고 말하고 미안하다고 말하는 소리를 듣고 싶었을 뿐인데 남편이 그렇게 하고 나가 버렸으니 서러웠다. 그래서 눈이 팅팅 붓도록 울고 또 울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는데 전화가 끊겼더라고요. 부재중 열통이라는 문자가 눈에 들어와 벌떡 일어나 통화 목록을 보니 시어머니시더라고요. 놀라서 전화를 걸어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이 새벽에 전화를 해서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라고 말하기도 전에 넌 뭐하는 애가 전화를 안 받아. 우리 진철이라며 오시더라고요. 오빠가 왜요? 왜요? 어머니라며. 놀랐더니 소리치네요. 지금 성민병원에 오세요. 우리도 가고 있는데 사고가 났대요. 진철이가 사고가 났대라며 전화를 끊었어요. 머릿속에 떠오른 두 글자의 그 말이 입력되지 않아 한동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움직이고 있었어요. 병원으로 가는 내내 남편에게 전화를 하면서 갔지만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아 불안한 마음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해 남편의 이름을 부르며 간호사 선생님의 안내로 남편을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흰 천으로 덮인 한 사람이 제 남편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왜 가리고 두셨는지 물으면 죄송합니다만이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성진철 씨가 사고 후 응급실에 도착한 뒤 응급처치를 받기 전에 사망하셨습니다. 이성준 구급대원분이 최선을 다하셨지만이라고 말씀하시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침대로 다가가 천을 들어올리고 입을 틀어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여기저기 피를 흘리며 상처가 잔뜩 난 얼굴로 눈을 감고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차마 더 핀 천을 들지 못하고 얼굴 쪽만 열었지만 피와 상처가 많았다고 해요. 제가 괜히 떼를 쓰고 속상하게 해서 사고가 난 것 같아서 남편의 얼굴을 부여잡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가 오셨다고 합니다. 저를 밀쳐서 남편을 끌어안으시려 했다고 하더군요. 하이건의 새끼 여자래 왜 왔어요? 엄마가 왔다. 일어나세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빨리 왔어요. 빨리 왔어. 저는 응급실로 올려졌어요. 시어머니에게 밀려 넘어져 바닥에 뒹굴고 있었죠. 남편은 양아버지였지만 시어머니와 잘 지내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이 어릴 때 부모가 이혼한 이후에 아버지께서 대학에 진학한 후 회의를 거친 끝에 만날 수 있었거든요. 시어머니는 보험회사에서 꾸역꾸역 살고 계셨어요. 습관처럼 진철이가 돈을 벌면 나 먹이고 살아도 된다고 말씀하셨죠. 남편은 클 때 제대로 키우지도 않았고 오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때면 기가 막혀 하면서도 별말은 안 했지만 집에 와서는 몸서리치며 싫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그 말이 왜 그렇게 뚜렷이 생각났는지 벌써 일어나 시어머니를 밀며 만지지 마세요. 내 남편이야. 당신이 키우지도 않았잖아. 어렸을 때는 나 몰랐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왜 이래? 오빠가 당신을 얼마나 싫어했는지 알아요. 그런데도 낳아준 엄마라고 겨우 참고 들여다본 것뿐이에요. 근데 당신이 무슨 권리로 여기서 이래? 나가라며 소리를 치다가 쓰러진 건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눈을 떠보니 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울고 계셨어요. 아빠, 오빠는 가야 해요. 몸을 일으키니 이제라도 분위기가 맞는 것 같아서 가자고 했어요. 그래서 성서방을 잘못 보내줘야지라며 다시 눕히려고 했는데 그런데도 더 이상 누워있을 수 없어서 일어나서 남편의 장례식장으로 향했어요. 시어머니는 손님을 맞으며 그 아저씨라는 분이 왜 그렇게 죽어있는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동기 친구들은 한두 명 와서 갑자기 남편의 죽음에 슬퍼해졌습니다. 장례식장 내내 모든 일을 번갈아가며 도와주고 다른 날까지 제 자리를 지켜주었어요. 만약 그 동기들이 없었다면 제가 더 어려웠을 것 같아요. 남편을 화장하고 나와서 화장터에서 한 번 더 쓰러질 뻔했지만 아버지와 친구들이 저를 잡아주어 겨우 견뎠습니다. 시어머니는 누가 봐도 억지로 큰 소리를 내며 울음소리만 냈고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공동묘지 납골당해 남편의 유해를 모신 후 돌아오는 길에 저는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갔고 임신한 몸으로 무리를 해 아이까지 위험할 수 있다는 소견으로 입원했습니다. 눈을 뜨는 것이 괴롭고 숨 쉬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 서류를 내밀며 사인을 하라며 시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예전 화장에 짙은 향수 냄새를 풍기며 껌까지 씹는 그 모습이 너무 천박하고 싫었습니다. 싸 보이더라고요. 언제 드러났는지 남편 앞으로 보험이 여러 개였는데 사망으로 인해 발생한 보험금을 시어머니가 수령하도록 접어 곧 사인을 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아들이 떠난 지 얼마나 되었다고 돈 타령에 아무렇지 않다는 듯 잔뜩 꾸미고 나타난 시어머니가 싫었습니다. 아직 오빠의 유해 온기도 안 식었어요. 이러고 싶으세요. 좀 천천히 오셔도 될걸 이라며 사인을 하는데 앞으로 나도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냐. 나중에 딴 소리 말고 여기 각서에도 사인해. 얘 앞세워서 나한테 돈 뜯으러 오지 않겠다고라고 답하는 시어머니에게서는 그 어떤 슬픔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엄마라고요. 얼굴이라도 보고 살자고 연락을 끊지 않고 살았는데 너무 하셔라고 쏘아보며 사인한 서류들을 전했더니 너처럼 재수없는 일만 안 만나도 내 아들이 그렇게 안 죽었으려니라며 서류를 챙겨 병원으로 나갔습니다. 뱃속에 아이와 나만 남았다는 생각에 배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움직임을 느끼지 못하자 분명 아침까지 움직였던 것 같은데 갑자기 아이의 움직임이 없는 걸 깨달았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아이가 놀랐다고 생각하여 호흡을 가다듬고 뒤척이지만 아이의 움직임이 전혀 없었습니다. 간호사를 불러서 산부인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하고 아버지에게 연락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금방 오시겠다고 전화를 끊으시고 산부인과로 내려가서 초음파를 통해 아이를 확인했습니다. 아무리 아이를 자극해봐도 아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8개월 만삭이었던 저는 그렇게 아이를 유도해야 했지만 아이는 움직이지 않아서 결국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정리를 하는 동안 눈물도 나지 않았고 남편과 아이의 물건들을 다시 정리하며 먼지를 털었지만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얼른 치워야겠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그 상태로 며칠이나 누워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몇 차례 방문하셨고 친구들이 울며 왔다가 가기도 했지만 그때 나는 시간과 날짜의 개념이 없는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가 사람들을 데리고 오시면서 나를 차에 실어 집을 비우기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연락을 받지 않고 월세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집주인이 아버지에게 연락을 하신 거죠. 아버지는 쓸만한 집만 남기고 모든 것을 버리기로 했는데 차 안에서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나는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도 버려지고 아기를 위해 만들어둔 이불들도 버려지고 있었지만 나는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그런 물건을 챙긴다고 해도 남편이 돌아오거나 아기가 돌아오는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때는 내 몸뚱이를 지키는 것조차 힘들었으니까요. 그 시절 나는 이기적이고 어리석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두고두고 이 순간을 떠올리며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모릅니다. 남편과 아이가 다시 제 곁에 돌아오지 않더라도 다시 떠오르고 괴로울 때마다 끌어안고 눈물을 흘릴 물건 하나쯤은 남겨두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그렇게까지 피폐해지진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정리된 집을 뒤로 하고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겠지요. 결혼 전에 제가 쓰던 방으로 들어가서 얼마나 오래 잤는지 모릅니다. 물고, 뜯고, 빠지고, 도망다니는 꿈들을 꾸며 깨고 잠들기를 반복했지만 화장실 갈 때를 제외하고는 방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식탁 위에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차리셨고 제가 조금이라도 먹기를 바라셨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먹기만 하면 다 토한다고요. 아버지는 일을 다니시면서 저까지 신경 쓰시느라 고생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아버지의 고생을 알고 있으면서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냥 다 망쳐버리고 망가져버린 것 같습니다. 방 밖의 세상이 두려워졌어요. 제가 모두를 망치고 아프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냥 없으면 다 편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시도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거실에 계시는 줄 몰랐는데 제가 컥컥거리는 소리를 내니 방문이 열리고 들어오셨습니다. 얼른 저를 내리신 아버지가 여기저기 막 때리시면서 너 잘못되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 엄마에게 어떻게 살지를 말했어. 너를 잘 키울 거라고, 끝까지 책임질 거라고 약속을 했는데야. 우리는 살아야 해. 아버지 목도 살고 아이 목도 살고 너희 엄마 목도 살아야 해. 왜 죽어야 하는 거야? 아버지한테 우리는 말했어요. 계속 때리면서 오는 것이 나에게도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요. 제가 그러니까 우는 소리를 내면서 울자 아버지는 말했어요. 나는 알아야 너희 엄마가 너가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어린 너를 버린 채 두고 나한테 심려를 표현하면서 말했어. 혹여 너를 괴롭힐까봐 나는 재혼을 계속 기다리다 말았어. 하지만 너가 이렇게 한다면 나는 어떻게 살지? 부디 정신 차려. 어려워도 계속해서 살면서 있고 희미해질 거야. 아버지가 그런 건 알아줄 거야. 그리고 아버지는 그 말에 위로를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그날 저녁부터 조금씩 먹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허기가 돌더라고요. 그래서 때때로 토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전보다 삼켜서 꿈꾸지 않고 잠이 들었습니다. 거실에 나와 앉아 창밖을 바라보기도 했고 TV를 보기 시작하자 아버지는 정신과 병원에 데려다 주기 시작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셨고 잘 들어주셨습니다. 처방받은 약을 먹고 하루 대부분은 주무시지만 음식을 토하지 않고 먹을 수 있었고 아파트를 산책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나아졌는지 모르겠어요.
친구들이 찾아왔고 친구들과 대화를 할 정도도 되었어요. 물론 전처럼 일상적인 대화를 하며 웃깁니다. 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럼에도 아버지와 친구들은 저를 포기하지 않고 제가 회복될 수 있기를 기다려주고 두드려 주셨어요. 그것을 깨달았을 때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대로 있을 수만은 없다는 생각에 간호조무사 학원을 다니고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때는 제 나이가 26살이 되던 해였어요. 어린 나이에 너무 힘든 일들을 겪은 탓일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사람들과 선뜻 쉽게 잘 어울리지 못했어요. 하지만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고 돌아오는 일을 해내고 있다는 점에서 나아졌다고도 하시더라고요. 그런 일들을 해내는 마음의 힘으로 더 많은 일을 이룰 수 있다는 말까지 덧붙여 말씀하시는 의사 선생님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여전히 지나가는 연인들을 보며 남편을 떠올렸고 임산부들을 보며 떠난 아이가 떠올라서 괴롭고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처럼 숨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버려야 남편도 아이도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요. 두 사람이 완전히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고 누군가에게 기억될 수 있게 하는 존재가 저였으니까요. 그 생각으로 버텨냈습니다. 저만 바라보시는 아버지를 위해서도 그래야만 했습니다. 간호학원에서 나간 실습도 잘 해내고 시험도 제법 잘 보아 좋은 성적으로 합격했습니다. 실습을 나갔던 병원에서 취업 제안을 받아서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내과에서 인공신장실을 운영하는데 3교대로 근무해야 해서 일손이 많이 필요한 곳이어서 이를 익힌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열심히 배우며 근무했습니다. 오시는 환자분들은 대부분 투석을 받는데 거의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셨어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이라 다소 어린 편인 저에게도 잘 대해주셔서 힘들지 않게 근무했습니다. 그러다 아버지가 청약에 당첨되어서 이사를 가야 한다고 하셨어요. 다니고 있던 정신과 병원에서는 이사 가는 장소에 가까운 병원을 추천해주며 소견서를 발급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운영하시는 세탁소까지 이사를 가는 집 근처로 옮길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저도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이전 다니던 병원으로 출퇴근하기는 너무 멀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병원 쪽 사정을 말씀드리고 후임자가 뽑힐 때까지 일을 하기로 하고 퇴직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만둔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어르신들이 아쉬워하시면서 정들자 이별이네라며 작은 선물들도 챙겨주시고 간식도 챙겨주셨어요.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저는 더한 이별도 했었는데 그렇게 아쉬워해주시는 환자들을 보니 또 마음이 일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처럼 괴롭지는 않고요. 무언가 정리됐다는 느낌도 받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용기도 생겼습니다. 퇴근하면서 감사했습니다라고 인사를 하고 나올 때 실장님과 원장님이 제 손을 잡으시며 어디 가든 잘할 거야.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손잡기가 힘든데 너무 수고했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와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새로운 환경에서 힘들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제 눈치를 많이 살피셨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보며 눈에 흰머리가 더 많아지고 얼굴주름이 더 깊어진 걸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더 이상 젊지 않은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때 제 나이는 28살이었는데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들기까지도 제 앞가림도 못해 아버지까지도 심초사하게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더 굳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최대한 건강하고 당당하게 살아낼 테니 그러겠다고요. 남편과의 납골당에 아이까지 데려다 놓은 후에 틈틈이 가서 보고 오곤 했지만 가도 울지 않고 제 일상을 이야기하며 돌아오는 날이 많아졌어요. 진정한 삶을 산다는 건 그렇게 되었단 말이죠. 이사를 하고 집 정리를 끝낸 후 찾아간 곳은 새로 들어간 병원은 성형외과였는데 거기서 수술받고 얼굴을 바꿀지도 몰라 오빠. 나 그래도 몰라보게 되면 안 돼, 알겠지? 라며 터무니없는 장난을 하며 왔다 갔기도 했으니까요. 새로 시작한 정신과 선생님은 전 선생님보다 좀 무뚝뚝하시긴 했지만 제 문제에 대해 많은 조언을 주시고 개선 방향에 대해 고민도 많이 해주셔서 좋았습니다. 성형외과는 분위기가 전에 다녔던 내과와는 확실히 다르다는 점을 느꼈어요. 조금 더 활동적이고 활달한 분위기인가 보죠. 친구들을 소개해주면 직원 소개 할인을 받을 수 있어 몇몇 친구들을 소개하기도 했고 친구들과 모임을 좀 더 가지게 되기도 했습니다. 출퇴근 시간은 거의 일정했고 야근은 해도 3교대 근무할 때처럼 밤을 새거나 그러진 않아서 편했어요.
아버지는 저와 마주 앉아 아침과 저녁을 함께 먹으며 전보다 더 많이 웃으셨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저도 웃음을 되찾아가며 일상을 이어나갔습니다. 나름 나처럼 험한 경험을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없겠지라는 건방진 생각도 했고, 그런데도 잘 버티고 있다는 자만까지 더해졌어요. 삶을 관통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 설연이 가까워진 친구들이 결혼을 한다며 청첩장을 주더라고요. 처음에는 청첩장이라는 것이 생견하게 느껴졌어요. 바꾸었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이내 내가 축하를 받았던 것처럼 축하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가장 먼저 청첩장을 건넨 한 친구가 알아야 해서 하는 말인데, 나는 너가 와서 축하해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꼭 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버버거리다가 그래, 고마워. 꼭 가서 제일 많이 축하해줄게라고 대답하고 집으로 왔는데 마음 한곳 쌓기 저릿했어요. 그런데 남편에 대한 물건이 하나도 없으니 열어보고 꺼내보면 추억할 게 없어서 모든 게 다 나쁜 꿈 같더라고요. 그런데도 친구들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했죠. 당연한 건데 그것을 노력한 것처럼 생각해야 하는 자신을 깨우쳤을 때 내가 우습고 불쌍한 존재였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을 깨닫고 나서 깨어나면서 더 많은 경험을 하고자 노력했어요. 우물 안의 개구리였다는 것을 깨달은 후에는 깨달음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목이었던 건지 깨달음이었던 건지는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다고 하겠지만 퇴근 후에 혼자 연극이나 뮤지컬 영화를 보러 다니기도 하고 쉬는 날에는 가까운 곳에 버스를 타서 산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남편과 아이에게 들려야 마음이 차분해지고 그 다음 할 일들을 수행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매일을 평범하게 잘 보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면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같이 일하는 간호조무사 동료 한 분이 퇴근 준비를 하는데 다른 날과는 다르게 탈의실에서 엄청 꼬바르고 계시더라고요. 정확하게는 저보다 10살 정도 연상이신 분이셨는데요. 4년 전에 이혼하고 애들을 키우느라 매일 고생하는 분이셨다면서 신세 한탄을 자주 했던 분인데요. 그래서 그날의 꿈이 더 눈에 띄었어요. 다른 동료가 오늘 어디 좋은 데 가세요? 왜 이렇게 예쁘게 하고 가요? 라고 물었더니 전에 본 적 없는 빵긋한 얼굴로 웃는 사람이었어요. 얼마 전에 친구가 전해줘서 이혼이나 사별한 사람들이 모여 활동하는 카페에 가입했다가 한 사람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한번 만나보자고 해서 오늘 만나기로 했거든요. 나도 이제는 메말라서 설레고 그런 거 없다고 생각했는데 설렌다. 나 좀 어때? 상관없다고 하지만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그만인 것 같아요. 연애가 아니더라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분이 계시면 아버지가 저만 보고 퍽퍽하게 나이를 먹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저녁을 먹고 카페를 찾아보았는데 회원 가입을 해야 한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우선 회원 가입을 하고 분위기를 살피고 아버지께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남들과 달리 하실 수도 있지만 모르는 일이니까요. 회원 가입을 하고 가입 인사를 하고 등급이 오르기를 기다리려면 하루는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괜히 시작했나 싶다가도 이상한 커뮤니티를 아버지에게 소개해 큰일이 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어요. 먼저 확인을 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퇴근을 하고 저녁을 먹고 다시 접속을 해보니 게시글을 읽을 수 있더라고요. 각자가 자기 사정을 이야기하고 있고 나이도 다양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읽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중 아버지와 저처럼 사별한 사람들도 많고요. 이런 예정이라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다만 괴롭고 힘든 게 아니었다는 걸 깨달으며 그 사람들의 사연에 눈물을 지으며 게시글들을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러면서도 제 이야기는 할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으로 곧장 퇴근한 날에는 어느새 그 카페에 접속해 게시글들을 읽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 어울릴 만한 분이 계신지 살피며 보느라 꼼꼼히 글들을 읽었습니다. 제 남편과 만나주실 30대 여자분을 찾습니다. 위의 제목을 보았더니 무슨 이야기인지 궁금해져서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하지만 글에서는 별 내용 없이 남편의 좋은 점만을 언급하며
자세한 내용은 쪽지로 문의해달라는 간단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덧붙인 말에서는 남편을 욕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사연이 궁금하여 호기심을 잃었습니다. 남편을 위해 상대를 찾는 이야기가 어떤 이유로 발생한 것인지 궁금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드물기 때문에 단순한 호기심을 가지고 글의 작성자에게 이해와 지지를 표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30대 여성 간호조무사입니다. 쪽지를 보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궁금해서 도움이 될까 연락을 드려봅니다. 답장이 즉시 왔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채팅 가능하실까요? 가능하시다면 채팅창을 열어주세요라는 쪽지를 받고 고민을 조금 했습니다. 괜히 이상한 사람에 속아드는 것은 아닐까 고민이 되던데요. 그럼에도 호기심이 손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러자 안녕하세요 라는 메시지에 슬픈 사랑님이라고 대답이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녕하세요 나 평정심님이라고 답장이 왔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진심으로 이상한 사람인가 걱정했을 텐데요. 그러실 수 있어요. 제가 봐도 이상하니까요. 남편이 알면 아마 엄청 비웃을 거예요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아직까지도 이상해요. 그런데 무슨 사연인지 너무 궁금해서 이렇게 무리를 하네요. 저도 이상하네요라고 답을 보냈습니다. 저는 36살이고 남편은 38살이에요. 아이는 없고 남편은 곧 사별할 예정이라 가기 전에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고 가고 싶어서 이런 짓을 했어요. 제가 바깥 출입이 어려운 상태거든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이혼할 걸 나을 줄 알았는데 이제는 안 될 것 같아요라는 답장을 바꿔야 했어요. 두 사람의 사연이 어떤 사연인지 알았더라고요.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여자분이 암에 걸려 투병 중이신데 남편이 수발을 들으면서 고생을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남편을 보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자신은 이제 그만 수발을 들지 말라고 다른 여자와 만나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남편은 웃으면서 당신이 소개해주면 만나보겠다고 하셨는데 진짜 그렇게 해주고 떠나야겠다는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룩주룩 흘리더라고요. 우리 엄마도 오랜 투병 생활을 하시다 돌아가셨는데 그동안 아버지가 어떻게 지내셨는지를 지켜봤기 때문에 아내가 걱정하는 마음에 크게 공감했거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아버지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에게 좋은 짝을 찾아드리려고 결심했다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군요. 미혼이신가요? 지금 같은 상처를 겪으신 분들도 있으면 더 잘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남편과 진짜 괜찮거든요라고 하시기에 제 이야기까지 다 해버렸습니다. 제 사연을 긴 글로 적고 있는데 그쪽에서 신뢰가 안 된다면 우리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 만나서 이야기하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답장이 오더라고요. 전에 같으면 만나는 건 싫다고 했을 수 있는데 무슨 생각이었는지 계신 것을 알려주시면 제가 갈게요. 언제 가져오세요? 라고 물어버렸습니다. 어쩌면 그분을 동정했을 수도 있고 남은 사람이 잘 살게 되니 걱정 마시라고 알려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분의 제안에 그렇게 쉽게 응했지만 한순간도 스스럼이 없는 사실에 스스로 놀랐습니다. 그분을 직접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한편 그분은 남편이 없는 시간에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월요일 저녁 시간에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그날은 남편이 집에 물건을 챙기고 빨래를 하러 가셔서 병원에 계시지 않은 날이었다고 했죠. 그래서 그날 만나기로 하고 매일 채팅을 주고받았습니다. 주로 저는 그분의 건강 상태를 물었고 그분은 남편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설명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이야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그분은 그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의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것을 깨닫고 저는 코끝이 시큰거렸다. 드디어 그분과 약속한 시간이 돼서 그분을 만나러 계신 병원으로 향했다. 죄송합니다만 식사하시기가 힘들 것 같아 죽을 좀 사서 갔다. 알려주신 병실에 들어가니 생각보다 더 여인 여자분이 문을 바라보며 웃으셨다. 평정심님, 제 생각보다 더 미인이시네요. 오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이렇게 맞이해드려서 죄송해요라며 말했지만 밝고 씩씩해 보여서 정말 놀랍다. 안녕하세요.
슬픈 사랑님. 저는 힘내시라고 왔어요. 남편분하고 만나고 싶으시다고 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가로막으며 안 돼요. 우리 남편 좀 구제해 주세요. 그분은 이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혼자 남는 거 너무 괴롭잖아요. 아직도 치료받고 계신다면서요. 우리 남편은 부모님도 안 만나요. 나랑 사느라 친구도 없어요. 저 때문에라면서 결국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제가 오면서 생각했던 수많은 말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분의 손을 잡고 함께 울어버렸습니다. 얼마나 걱정이 되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까 싶어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두 여자가 울고 있는데 누구신지 모르겠습니다.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분은 남편이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하며 횡설수설하는 중인데 그분께서 친구야, 내 친구라고 말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사귀었거든요. 우리 오늘 처음 만났는데 잘 어울리지라고 웃으시더라고요. 그러자 남편분이 나네, 안녕하세요. 여기까지 오셨는데 음료라도 드실래요? 라며 그분처럼 밝게 웃으시면서 음료를 건네주시더라고요. 음료를 받은 제가 어쩔 줄 모르고 눈치만 살피는데 그분은 우리 또 채팅해요. 알았죠?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쩌죠? 제가 너무 피곤해서 좀 자야겠어요. 자기야, 입은 로비까지 좀 모셔다 드리고 와, 이라며 제게 눈짓을 하셨어요. 얼떨결에 남편분과 함께 간 병실에서 나온 후 혼자로 돌아갈 수 있어요. 들어가세요. 실례가 많았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고 나서 돌아섰는데 채팅하러 왔다고요. 와이프가 잘 때 보았어요. 와이프는 몰라요. 제가 아는 것뿐이에요. 본의 아니게 그쪽 사연도 알게 되었습니다. 대단해요. 이렇게 잘 극복하신 것, 저는 워낙 있기 쉬워서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부탁인데 계속 그 사람하고 채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몇몇 사람들하고 채팅을 하는 것 같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마음이 가나 봐요. 그렇게 해도 그 사람 마음이 편할 것 같다면이라고 했더니 남편분이 눈물을 흘리셨다고 해요. 두 사람이 서로를 얼마나 위하고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느껴졌고 남편의 생각도 가끔 들더라고요. 그분과는 매일 채팅을 했고 매주 월요일에는 그분 병실에 가서 별거 아닌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퇴원을 할지도 모른다는 말을 하며 그분은 남편만 더 귀찮게 되었죠 하던 일도 못하고 아픈 저와 집, 병원을 못 벗어나니까요. 우리 남편은 요리도 잘해요라며 웃더군요. 그렇게 몇 번 오고 가다 보니 남편분은 저를 기다렸다가 집으로 다녀오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더니 죄송한데 목요일쯤 하루 더 병원에 오실 수 있을까요? 라며 남편분이 물으셨어요. 저도 느껴졌어요. 그분이 점점 더 나빠지시고 있는 것 같아서. 평정심 선생이 오시면 그럴 가능성이 높아진다고요. 다음 날이 좀 더 좋아졌어요. 귀찮게 해드려서 너무 죄송한데라고 고개를 숙이시는 남편분께 그러며 당연히 올 수 있죠. 저는 슬픈 사랑님이랑 이야기 나누는 거 좋아요 라며 웃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평일에 시간이 나는 대로 문병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갈 때마다 상황이 좋아 보이지 않았지만 그분은 밝고 환하게 웃으며 저를 반겼고 저와 한참을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남편분은 그런 저희에게 과일도 깎아주시고 과자도 뜯어주시면서 챙겨주셨고요. 그런 모습을 그분은 저렇게 잘 챙겨요. 진짜 착해요. 평정심리도 너무 착해요. 잘 어울린다 하면서 웃고 나셨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안 들리는 척 했고요. 남편님은 평정심님이 훨씬 아깝다는 말씀이 무슨 소리인가 싶었어요. 제가 당신을 만난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다고 했더니 허허하며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더군요. 그러자 그분은 더 크게 웃으며 그렇게 말씀하니까 어쩔 수 없다며 손을 잡아주셨죠. 그 두 사람이 모두 마음이 쓰였습니다. 정말 걱정이 많았어요. 아버지는 집에 계실 때는 컴퓨터 앞에만 있고 제가 자주 늦는 것을 보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걱정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생겼느냐고 물어보시더니 아빠가 만나주려는데 제 친구들이 바쁘다고 해서 라며 대답하고 웃었습니다. 저는 알 수 없는 대답을 하는 저를 아버지께서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보시더니
별일 없으면 됐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별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슬픈 사랑님과 매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주말에는 남편과 아이를 만나고 오는 길에도 그분을 만나러 가기도 했죠.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러던 중 그분께서는 쪽지를 주시며 이거 우리 집 주소랑 비밀번호예요. 그리고 우리 남편 전화번호고요. 혹시나 나중에 우리 남편한테 연락이 안 되면 좀 가봐 줄래요? 내가 부탁할 사람이 없어서 내가 해달라고 하거든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고아랑 결혼한다고 시부모님께도 연락 다 끊고 살아야겠다고 하셨어요. 부탁할 때가 아니면 아라시만 없다는 건 사실이에요.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처음 보는 날 빼고 눈물을 보인 적이 없던 분이셔서 저도 꽤 놀랐지만 태어나 막연하게 행동하며 걱정 마세요 라고 안심시켜드렸어요. 그런데 그날 마음이 좀 불안해져서 밤에 남편께서 전화를 해오셨어요. 여보세요. 아라씨 전화 맞는 건가요? 전 심호경 남편입니다고 하셨어요. 호경이가 알려줬다고 하셔서 제가 알아서 받았더니 조금 전에 호경이라고 하셨으니까 전화를 끊고 바로 병원에 갔어요. 남편은 장례식장 한쪽에 앉아서 머리를 숙이고 계셨어요. 파고 계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저는 그 곁을 떠나려는데 어떻게 하라고 말했더니 갑자기 숨을 크게 쉬며 울었습니다. 그때 남편은 고개를 들며 울음소리를 지르며 크게 다가와서 제 앞에 앉아 함께 울었습니다. 그분은 걱정하시는 대로 장례식장이 썰렁했죠. 오랫동안 병원 생활을 하다 보니 여기저기 연락이 끊기고 그 전부터 둘만 있으면 된다며 친구들을 만나지 않았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장례식장을 비우기가 너무 힘들어해서 병원에 있는 동생이 돌아가셨다고만 말하고 발인까지 남편 곁에 있었습니다. 계속 오시기만 하는 남편을 참아두고 갈 수 없었어요. 장례가 끝나고 나서도 그분은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폐지를 떠나셨습니다. 그 공동묘지 내 납골당에 모셔드린 것 같이 함께 도와드리고 남편을 집까지 모셔드렸습니다. 남편은 저랑 호경이가 정말 큰 신세를 졌어요. 조금 더 빨리 만났으면 더 좋았을 텐데 보경이가 원래 사람을 잘 가리거든요. 애는 착한 아이인데 감사합니다. 여러 번 감사한다고 인사를 하고 남편은 집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돌아와서 또 남편을 걱정해서 몇 번이나 문자를 보냈습니다. 돌아가신 분과의 약속이니 지켜야 할 것 같아서요. 역시나 답장은 오지 않았고 좀 불안했어요. 퇴근하는 길에 음식을 사서 남편께 주문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문을 두드려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문 앞에 놓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문 앞에 음식을 놔뒀어요 라고 말씀드렸죠. 그때 갑자기 남편의 장례식이 끝나고 내가 한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다시 문을 두드렸지만 여전히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때 그가 알려준 집 비밀번호가 떠올라 가방을 뒤져보니 그렇게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술을 마신 흔적이 있던 소파에서 잠이 든 남편을 발견했습니다. 집은 엉망진창이어서 조용히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남편을 깨웠더니요. 쉽지 않았지만 그냥 혼자 두고 갈 수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잠에서 깬 남편분이 어떻게 일어나냐며 물었을 때 죄송해요. 놀라서 제 옛날 생각이 나서 그랬어요. 죄송해요. 그런데 호경 씨와 약속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편분은 씁쓸하게 웃으며 걱정스럽네요. 바보라고 말했어요. 죄송해요. 술 안 마시기로 했는데 놀라셨죠. 고맙습니다라고 인사를 하셨어요. 그 후로 저는 병실에 가는 대신 그분과 남편분이 살던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남편분이 하시는 그분 일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길을 가다가 첫눈에 반해 쫓아가는 그 이야기부터 둘만의 결혼식,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서도 투병 생활 등 각종 일로 두 분만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잠자코 들어주었어요. 그렇게 털어놓아야 남편분이 이겨내실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도 의사 선생님께 처음 이야기를 하고 그분께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의 무게가 덜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남편분도 그렇게 하시라고 자주 가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원래 제 직업은 택배 기사인데 이제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고민이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아버지가 하는 세탁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남편분은 그곳에서 일을 배워보면 어떨까 하셨어요. 그분은 돌아가신 지 꼭 언급하셨지요. 1년 반만 해요. 그분과의 첫째 생일에도 함께 인사를 나누러 갔다가 그 길에는 우리 남편과 아이들과도 함께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남편의 차를 타고 함께 다니게 되어 우리 동네도 아시게 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여쭈어 보니 아버지는 뭘 배울 게 있으면 한번 와봐라 그러시더군요. 만나게 해드리니 그 후로 우리 아버지가 세탁소 배달 일을 도우시는 거예요. 그렇게 오가는 것을 3년 동안 하다가 남편이 자연스레 우리 동네로 이사를 오게 되고 우리 집에서 식사를 하는 일이 자주 되었어요. 술 친구가 없던 아버지는 반가워하시며 이제 그만두자 하시더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시부모님께도 인사를 하고 허락을 받아 가족끼리만 계속 지내고 있습니다. 식사를 한 뒤에 결혼식 없이 저희는 살림을 합쳤습니다. 살림을 합친 지 3개월 만에 들어서 나이는 이제 11살인데 양가 할아버지들과 할머니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공주님이 되었습니다. 별난 인연이지요. 아이의 아빠와는 남편의 아이인 그분의 기일을 챙기며 살고 있습니다. 서로 불타는 사랑을 했던 것은 아니지만 서로가 없으면 안 되는 끈끈한 사이라고 자부하면서 서로 아픈 과거를 함께 아파해주는 사이인지라 더 애틋한 마음이 있었어요. 농담으로라도 내가 먼저 죽으면과 같은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말로도 우리는 아픈 사람들이니까요. 아이의 아빠는 빨래방을 운영하며 한편에서 수선과 세탁을 아버지와 함께 하는데 저번 달에 4~5점을 내었습니다. 성실하고 싹싹한 아버지가 매우 좋아하시고요. 이제는 서로 더 이상 아픈 일 없이 나이를 먹으며 우리 딸을 잘 키우며 살면 최고겠지요. 먼저 떠나신 분들께도 그게 도리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감사하며 자연 속에서 보내다 보니 그렇게 정리가 되네요. 저희는 이제 아프지 말고 잘 살라고 덕담 한마디씩만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매일이 행복한 날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